구독, 좋아요.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이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좀 법적인 쟁점들은 좀 다시 다루기로 하고, 네. 이 뭐 좀 새롭게 어제 터진, 어제만이 아니죠. 이미 이제 발생을 했던 거고, 내부적으로 이재명 정권 준비를 해온 건데, 어제 이제 김민석의 이름으로 나온 드디어 이제 하나로 조금 작품으로 만들어진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이 국무회의 때 정부의 모든 부처에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계엄 관련된 이력이 있는지, 행적들, 발언들,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지 다 조사를 해서 TF를 만들어서 아예 모든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형사처벌부터 징계, 뭐 여러 상황 이야기가 지금 이재명 발언까지 해서 섞어서 나왔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제 결국에는 본인들에 대한 충성 경쟁을 시키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동안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이것을 넘어선 규모가 될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목도 잘 지었어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좋은 이름은 다 헌법이라고 갖다 딱 붙였어요? 붙였는데 예. 지금 누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장관들 그리고 사령관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고, 그리고 또 아직도 뭐 내란 특검 등을 통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특검이라든지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들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스스로 단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부에서 사법부를 굉장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법부까지 가기도 전에 본인들이 행정과 입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조그마한 권한을 가지고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처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법부 무력화와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뭐 제보 같은 것을 받아서 색출해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징계 처분을 받지? 내가 왜 이렇게 좌천을 당해야 되지?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을 때,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뭐 법원을 아예 사심제를 만든다라든지 법관 평가를 외부에, 본인들 말로는 객관적인 위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울어진 시민단체들을 통한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뭐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함으로써 이런 소송들에 대해서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나중에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당장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리겠다라는 정말 야욕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6일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초반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언급이 어느 시점에 현실화되는가 했더니 곧바로 이 김민석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지금 특검을 통해서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경찰도 사실은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사건들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일부 공소제기를 좀 하는 것도 있고, 보수진영 지금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지금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 충성 경쟁이 공무원 줄 세우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거 사실 지난주에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군 인사는 이미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 대규모 인사, 하나회 숙청 이후에 가장 대규모 인사인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방위 출신 국방장관이어서 패싱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국방부 그 군을 넘어서서 지금 뭐 군이랑 경찰에서는 제보도 속출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른 국가 공무원들 그리고 관계 부처들에 대해서도 한번 사상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에게 더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향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이 TF를요. 김민석을 중심으로,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꾸리게 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직 총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조그맣고 뭐 그러니까요. 팩트시트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외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바쁜 김민석 총리가 왜 TF를 운영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가? 저는 정청래에 대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것도 고려를 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강성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 프레임들을 굉장히 강하게 씌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은 유화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제는 한 집에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것 아니냐. 최근에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당대표 시절에 본인 그 최측근들이었던 더민주혁신회의 상임 공동대표였던 사람을 부산 수영에서 공천을 줬었는데 부산 수영 같은 경우에는 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파이팅을 했었던 사람을 정청래 대표가 컷오프를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컷오프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경선 모두 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뒤집으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쳐낸 것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6월에 끝나면 8월에 전당대회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대표의 임기만 하고 있는 것이어서 연임을 해야 되고 연임을 하면은 총선의 공천권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국 김민석을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내년 당대표 선거에 나가게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게 소구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TF를 김민석 총리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TF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TF가 한 500명 정도 구성된다는 이야기도 그렇죠. 있죠. 예. 지금 뭐 어쨌든 부처별로 뭐 10명 정도 이상씩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나온 얼개는 내년 초에 있을 인사이동 1월 2월 정도에 있을 인사이동에 좀 적극 반영을 하겠다.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죠. 그때까지 지금 특검도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도 이 75만 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상자가 공무원 75만 그러니까 너무 명이라고 많아요. 하는데 너무 많고 야. 앞으로 뭐 제보 같은 것들이 많이 오게 되고 본인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더 연장을 할 가능성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인터뷰나 뭐 서면 조사 이런 네. 걸 기본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휴대폰들도 다 내게 하는 1차적으로는 자발적인 식으로 내게 하고 그걸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조치도 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맞아요. 지금 비상계엄 이전에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4개월 정도까지 PC도 한번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되는 것으로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만약에 이미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네. 이건 공무원 사회에서의 징계 과정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직위해제 같은 것을 시키면서 바로 뭐 고발 조치 같은 것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휴대폰이라든지 PC 같은 경우, PC야 그래도 회사용 PC니까 그렇다 쳐도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휴대폰을 제출했을 때 그 과정, 그 혐의가 있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별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들이 늘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고발 조치하겠다, 인사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박이고 이것은 나중에 실상 어떻게 보면 형사적으로 직권남용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수사기관들도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저런 정도 만일 현실화되면 그거 자체가 정부란 이름을 띄긴 했지만 국가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사생활적인 부분들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저는 제보라는 형태도 너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투서를 하게 하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북한에도 5호 담당자가 있어요. 맞아요. 아까 대기실에서 저랑 김기행 대변인이랑 그 얘기했어요? 이거 5호 담당자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역시 우리가 다 똑같은 그 감시 제도를 체계, 예.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카톡 검열도 있었잖아요. 네. 이 내란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이 비상경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개인도 만약에 카톡을 통해서 지인들한테 보내면 이 개인도 처벌하겠다. 이것도 5호 담당자랑 비슷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제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고 사생활에까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막 몇 개월 동안 공직사위를 들쑤서 놓으면 더군다나 지금 아까 충성 경쟁 이야기도 하시고 네. 단죄 이야기도 하셨고 제보 이야기도 하고 저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국가적인 이런 폭력도 얘기해 주셨는데 공직사회나 일반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 업무를 중심으로 한 경쟁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런 충성 경쟁이라면 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국가 시스템이잖아요, 하나의.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 잘하는 사람이 요직에 간다. 근데 이거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죠. 그리고 예. 뭐 법제처장, 유엔대사 다 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막 유죄 판단 받고 결국 막 기소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줄을 잘 서고 어쨌든 권력자의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과실을 얻는구나라는 걸 이미 이들이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아마 제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회사 내에서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억울한 험담, 억울한 혐의를 씌울 가능성들도 있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공무원 사회는 아마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보 형식이라는 걸로 투서 뭐 이런 게 들어오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공소 동료들이 서로 이제 눈치를 봐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뭐 투서하는 장본이야, 나를 밀고를 했어. 서로 이제 감시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공직사회가 공무원 조직이 국가 조직이 완전히 파탄이 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또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왜 우리가 사내 고발 같은 거 예. 용기를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익명성 보장은 좀 양면의 칼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내가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무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형사적으로 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제보했는지 고발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뭐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걸 한다고 해도 기관 내에서는 비공개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역시 그럼 또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소송도 뭐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남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듭니다. 예. 각종 투서, 누명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네요. 참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장면을 이런 걸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현실의 문제로 다시 구체적인 문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대장동 이 항소포기 사태. 오늘은 조상우라는 인물을 상당히 앞에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성호 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고 있는 조상우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실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상우의 발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우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에 이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장관보좌관으로 간 인물인데 이 인물에 관해서는 뭐 좀 상세히 좀 분석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했어요.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방송에서 그걸 질의를 하니까 조상우 어떤 얘기했냐면 수사 개입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의사교섭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한 번 사실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전달했는데 지시는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세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이런 말이 아닌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이틀 전에 했었던 도어 스태핑 이후로 네. 뭐 본격적인 해명을 지금 전혀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상호 변호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사람 이제 지금은 이제 보좌관인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데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이런 형사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 지난 총선에서 원내로는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이동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동이 됐을 때 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마음을 법무부로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되게 독특한 게 현재도 그 장관 정책보좌관인데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네. 일들은 잘 없거든요. 본인이 바깥에서 변호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법무부 선에서 끝나는 걸까? 물론 법무부도 지금 아니라고는 하고 있어요. 네. 법무부 차관 그리고 장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들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민정수석실 산하에 비서관이 4명이 있어요. 근데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태영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정치원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사건, 그렇죠. 그리고 이장영 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 사건. 이런 저 민정수석실 안에서 아까 조상호 변호사도 근무를 했었던 거거든요. 행정관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최근에 법제처장, 조원채 법제처장의 태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기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다 무죄다.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 중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법제처장이 대법원장보다도 위에 있었던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 출신으로서 그 자세를 아직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은 대통령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정치 중립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러질 못하는 건데 민정수석실이 어쨌든 검찰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수석실인데 이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완전히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전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남시 보도블록 하나 가는 것도 시장인 본인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꼼꼼하게 결제를 해야만 보도블록 하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본인 형사 사건들도 제가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새벽까지 서면 변호사들이 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대장동 일당의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여 차례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넘긴다?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조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론에 직접 등판을 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그동안의 과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장관 정책보좌관은 민정수석실, 그 중에 이제 민정비서관실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출신이면서 이재명의 변호인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관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
그게 뭐 그냥 상시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대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인들끼리의 단톡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네. 재판이 지금 중지가 된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재판도 다시 진행이 될 거고, 그럼 그때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다 공직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 사람들도 다시 변호사 활동하면서 다시 그 사건 변호인으로 들어갈 텐데, 저는 계속적으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말이 잘 안 맞아요. 노만석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네. 출근했는데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결국 뭐 사퇴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 생각하는데, 사퇴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누구와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이것을 밝힐지 말지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노대행 입장에서는 저는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결국에는 노대행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진상조사는 별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정조사, 긴급 현안 질의를 넘어서서 이런 사건이야말로 특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호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조상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이태영 민정비서관, 뭐 전치영 이런 공직기강 비서관 다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의 변호인이라는 건 범죄 혐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 피고인을 잡겠다고 나선 검사들의 인사권을 담당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완전히 이런 꼴이 극단적으로 하면 범죄자가 범죄를 행위를 하다가 나중엔 경찰의 역할을 하는 꼴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뭐 쉽게 보고 있다 이런 좀 험한 표현을 쓰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검사들에 대해서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노대행 퇴진을 촉구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25명 중에서 16명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라는 프레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무리한 프레이밍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선 검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수사팀 검사들은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해야 된다라고 했고, 중앙지검장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윗선에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도 여기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윗선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그 의견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직위원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를 시켜줬는데, 근데 왜 검찰에서 직시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이 있을 때 검찰에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었거든요. 구속 취소 사건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법조에서는 거의 있지도 않은 사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선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속 취소가 인용되고 이런 사건들. 근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보석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 똑같았어요. 규정은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검찰이 직시항고를 했을 때 이게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그 전에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직시항고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건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한 해명이 있었던 것은 완전히 싹 잊어버리고 국민들을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유사 사례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뭐 7,800억 중에서 한 48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기자들이 물어봐도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제대로 대답 못하는 거예요. 구형한 것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5명 중에 2명만 그랬었던 것이고, 그리고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됐는데 이게 적용되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수사검사들은 만장일치된 의견으로서 항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특경가법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 이유는 그 범죄 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검사들이 항소하자라고 이야기한 거는 항소심에서 금액을 특정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를 한 거고, 이게 일파만파 가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민사소송 제기가 되어 있는데 네네.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요. 네네. 성남 측에서 이러한 그 금액에 대해서 검찰도 4년 동안 재판하면서 지금까지는 특정을 하지 못했던 것을 아무리 변호사들 여러 명 한다고 해도 특정하기가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 민사소송을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민사소송 문제로 범죄수익금의 추징 이게 다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정성호가 한 이후에 조상호도 방송에서 네. 그거 이미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가압류까지 했다. 범죄수익 환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송은 작년 10월에 제기가 됐어요. 민사소송이. 근데 재판 변론 기회를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안 연 이유가 민사는 돈을 달라는 거고 형사는 그 나라에서 처벌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둬놓던지 교도소에 아니면 벌금을 내던지. 그런데 이게 이 민사와 형사가 사실관계가 유사한 것들이 진행이 될 때는 민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민사 1심의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1심 판결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네네.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형사 판결문을 끌어다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성남시 혼자서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거의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조상호 변호사도 그러고 뭐 법무부 장관도 이거 그냥 민사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이거 성공한 수사, 그래요.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장이 누구 있죠. 입장에서 성공한 재판인가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재판이고, 이 대장동 일당들은 4년에서 8년 살고 나오면은 이 7천억 이상의 돈이 그냥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더 불이익하게 변경이 안 되니까 피고인들 입장에서 완전히 성공한 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그 표현도 너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엇박자 나는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정성호는 지금 지난번에 그 네. 도어 스태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재판이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좀 다른 얘기하잖아요. 조작 기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네. 정진상 재판에서, 요번에 판결 나온 재판 말고요. 정진상 네. 재판에서 검찰이 뭐 배를 갈라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최근에 민주당이 끌어다 쓰면서 검찰에서 회유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조작된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재판부에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이 연어술 파티 했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술이 번복되는 가운데 어느 진술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이거는 증거를 보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사건도 아니고 정진상 사건에서 남욱이 이야기한 걸 꺼내다가 민주당 측에서 모든 패널이 다 지금 남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욱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그 인과관계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친윤 검사의 이런 쿠데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법적으로 왜 이런 조치를 하게 됐는지 그 근거를 알려달라는 거고 그것은 당연한 해명의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뿐이지 법적인 판단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 문제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대통령실 기자단이 있죠. 기자들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특별한 입장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외면하는 태도를 좀 취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통령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묻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입틀막이죠. 입틀막. 이 자체가 입틀막이네요. 그렇죠. 네. 기자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대통령이 본인이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면서 그렇게 자랑했었던 사건이잖아요. 저는 이 대장동 일당이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 법적으로 이거 본인 상관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 메시지는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성남시 사건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 본인은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이 관계자들은 뒤로 다 해먹고 있었다는 거 유죄 판단으로 나온 거잖아요. 중형이 선고됐고 이 사람들 다 법정 구속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당시 본인이 인허가권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뭐 알던 몰랐던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일단은 저는 사과 메시지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묻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입틀막이죠.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차례 나왔어요.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장이라는 단어들이 무수히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잘못했을 때 이게 또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법무부 장관, 차관 이쪽에게 좀 빨리 좀 처리해라라는 메시지,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대행은 저는 곧 사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꼬리 자르기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향후에 형사처벌 관련된 부분도 한번 좀 이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 주제 한번 넘어볼게요. 중국 대사 주한 중국 대사 문제 한번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 문제로 한번 주제를 넘어가 볼게요.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이제 극우 세력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중 시위와 관련해서 한국 측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지난번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의 오만한 행동이나 발언이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여러 번 그것을 겪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이빙이 나섰네. 이름도 다이빙. 한국인들의 시위까지 대한민국 안에서 있는 한국인들의 시위까지도 사실상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그냥 정부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그래도 행동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싱하이밍 대사 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만나면서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선 쉐쉐 외교를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우리가 뭐 에이펙 과정이라든지 그 이전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민주당 당 대표를 할 때에 비해서는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국의 우호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시진핑과 트럼프 두 명이 다 국빈인데 트럼프한테는 금관을 줬는데 시진핑한테는 그냥 바둑판을 준 거 아니겠어요? 바둑판도 나름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나전치르기 쟁방이죠. 예, 그런 것들을 주니까 이게 격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뭐 무궁화 대훈장 이런 것들도 나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하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뭐 특정 이렇게 인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할 때 처벌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중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처벌해라라고 대한민국 정부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중국의 말을 듣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처벌할 법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인지 그게 여당 의원들이 할 만한 행동인지 참 의문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한강 공원에서 이 중국식 중국인들 150명이 네, 군대 행동을 저렇게 네. 군대식 행진도 하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뭐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문제 관련해서 정상회담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재명 정권이 이 70조 원 규모의 원유한 통화수화부 합의한 거에 들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싱하이밍에서 이 다이빙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이게 오히려 이 저자세 외교 이재명 정권의 저자세 외교가 사실은 자초한 결과다 이런 부분도 전랑 외교와 함께 또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과연 실용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팩트시트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말씀하신 한한령이라든지 서해 구조물 문제 이런 거 중국이랑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상회담을 한 것도 별다른 성과는 없이 그냥 안면을 튼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까 우리 김기영 대변인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휴대폰 선물 받으면서 백도어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정치적인 결례였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과도 아무런 정리된 서면이 나오지 않고 있고 중국과도 이게 물꼬가 제대로 트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말은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저는 흐지부지 외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기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될지 국민들은 답답하고 여기에 대해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본에서 다카이시 총리가 굉장히 강성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대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국에게 너희들은 대한민국은 그래도 중국 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라는 것을 더 어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정신 차리고 똑똑하게 외교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강전혜 변호사님 2부에 모시고 이 공무원 충성 경쟁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작하는 이재명 정권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그리고 중국의 전랑 외교와 함께 이 저자세 외교로 불러들이는 우리의 현실 중국은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상황 그런 장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